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2일은 어떤 날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이날 기업에서 열리는 연수회 이벤트 진행하는 직업을 가진 32살의 남성 김명철 씨는 4달 뒤에 있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동갑인 약혼녀 A씨와도 사이가 좋았고요. 주변 평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날은 A씨와 같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30분쯤 일거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A씨의 친구라는 남성 이관규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사채업자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안정된 생활을 원했던 김명철 씨는 곧장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어요. 갑자기 일 약속이 생기자 월드컵을 보기로 했던 약혼녀 A씨에겐 미안하단 말을 전했고요. 최대한 돌아오는 대로 빨리 같이 경기를 보자는 약속을 했죠. 이때 김명철 씨는 혹시 접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신보다 결제 한도가 더 높았던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7분 거리에 있었어요. 김명철 씨의 집과 가까워서 이야기만 잘 풀리면 금방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김명철 씨가 일 문제로 집을 나선 게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7분 거리의 약속 장소를 나갔다가 실종된다는 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 이날 무슨 일을 겪은 것 같은데요. 예비 신랑 김명철 씨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왜 사라져야만 했던 걸까요? 누군가의 범행 대상으로 삼아졌던 건 아닌지, 아니면 남모를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잠적한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뚜렷한 정황은 김명철 씨가 이관규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관규 씨를 먼저 만나봐야겠죠. 그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어보니 그때 제주도로 연수회를 가는 음악인 연합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진행해주면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는데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소개시켜줍니다. 음악인 연합회와 일 진행을 도와줄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면 누구나 욕심이 날 겁니다. 거기에 이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들으면 더 그렇겠죠. 그렇게 김 씨는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월드컵 경기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약속에 나간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A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A 씨의 핸드폰으로 김 씨가 보낸 문자가 도착해요. 문제는 이 내용이 아주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너의 안 좋은 과거를 알게 됐고 돈 문제로 그동안 사실 힘들었다. 다른 여자가 생겨 떠날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김명철 씨가 이별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황당한 문자에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수십 통을 걸어도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김 씨가 마음이 변해서 보낸 문자냐는 의심을 해봐야겠죠. 평소에 김 씨가 A씨에게 힘들어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그 이야기를 꺼내고 대화 시도를 했을 겁니다. 평소 성격을 봤을 때도 김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를 숨겨올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문자에 A씨가 불안해하던 중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까 정작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명철 씨가 그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이 여자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황당한 연락은 김 씨의 어머니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문자 내용이 달랐어요.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 바람에 빚을 졌으니 당분간 갚을 때까지 잠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는 이관규에게는 빌린 돈을 갚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관규는 사라진 날 A씨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을 지게 됐다는 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수상한 문자들이 온 날부터 며칠이 더 지났지만 가족과 약혼녀에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실종 이틀 후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실종 신고 날짜는 2010년 6월 14일이었어요. 성남 수정경찰서로 접수됐는데 경찰은 단순 가출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면 수사를 바로 시작해주지 않는 겁니다. 경찰 태도에 가족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김명철 씨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이걸로 사람이 잠적하지는 않죠. 거기에 여자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수상한 행동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이때 가족은 김 씨가 범죄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라졌으면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사실. 경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에요. 주변 사람과 가족의 적극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경찰이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 추적과 김 씨를 바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입수합니다. 이렇게 잘하면서 그동안 왜 민기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김명철 씨의 휴대전화 수신 기록에 따른 위치 추적을 해봤죠. 약속 장소라고 한 곳에서 이광규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게 마지막 사용이었어요. 목격자는 김 씨가 술에 취한 채 남성 2명에게 어떤 상가로 업혀가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정황은 그 당시 주변 상인들의 진술과 일치했고요. 이 사건에서 김 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무래도 이광규처럼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서 헤어졌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경찰은 이광규를 소환했어요. 김 씨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확실히 이 사람은 어딘가 수상해 보였어요. 처음엔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졌다는 말을 했지만 갑자기 도중에 주장을 바꿉니다. 자신과 최 실장이라는 남성은 김 씨의 차 안에서 셋이 대화를 했고 일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돈이 더 필요하니 사채업자인 자신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의 차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에 어딘가 수상하긴 해요. 그 다음 진술도 이상한데요. 이야기가 다 끝나자 김 씨가 새 휴대폰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과 연락할 때 썼거나 보기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거든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중동터널이라는 곳에 약속이 생겼다며 차를 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자신도 김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쨌든 이광규도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는 거죠. 차용증과 대출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이광규의 말은 사실일까요? 경찰은 이광규와 실종자 김 씨를 상대로 신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광규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먼저 사라진 김명철 씨는 소액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제외하고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광규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요. 김 씨가 자신의 차를 담보로 이광규에게 2,500만 원을 빌렸다고 했죠. 그런데 김 씨는 1,000만 원에 중고로 이 차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겁니다. 이광규는 사채업자예요. 누구보다 이 수지 타산에 민감한 사람일 텐데 1,5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문자에서 말투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각각 말투에는 고유 패턴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김 씨가 실종된 날 약혼녀 A 씨와 가족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평소 김명철 씨가 사용하던 말투와는 확실히 달랐다는 겁니다. 김 씨는 맞춤법과 철자, 띄어쓰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종된 날 가족과 A씨에게 보냈다는 김씨의 문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오른쪽이 평소 김씨의 문자 방식이고요. 왼쪽은 실종 후에 가족과 A씨, 약혼녀죠, 전달됐던 문자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런 방식의 문자는요, 오히려 이광규에게 더 가깝게 보입니다. A씨와 이광규가 친구 사이였죠.
A씨 미니홈피 방명록에 이광규가 적은 글이 있었거든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이광규의 말투랑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철 씨의 실종이 이광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정황상 증거뿐이라 확실한 물증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광규를 더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김 씨가 실종된 날 이광규와 같이 있었던 최 실장이라는 사람도 이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소환했어요. 강도 높은 추궁을 해봤죠.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은 사건 당일인 6월 12일에 만나 같이 술을 마셨고 이광규가 지시한 대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김 씨를 잠들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어느 상가 사무실에 옮겼다는 거죠. 근처 상인들의 목격 진술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때 아무도 못 봤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에 띄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최 실장의 이야기대로 그 사무실을 찾아가 봤어요. 여긴데요. 이광규가 범행을 위해 미리 폐업한 인테리어 가게를 빌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임대를 해준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매물을 구할 때 이광규가 이 사무실에 반드시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고 방음이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아도 괜찮다는 조건을 말했다는 거죠. 이 상가 아래층이 댄스 학원이에요. 그래서 주변 소음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실종된 지 5일 후 이 사무실에선 물 청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물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평소 이 사무실에 한 달 수도 사용량은 50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광규가 물 청소를 한다며 6월에 사용한 양은 89톤이나 됐죠. 이 사실을 물어보자 이광규는 단순히 청소를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실종자인 김명철 씨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사무실엔 소파가 있었어요. 이광규가 버리려고 했지만 옆 상가 상인이 주워서 사용하던 정황이 발견됐거든요. 소파도 감식을 해보니까 김명철 씨의 혈흔이 나온 거죠. 최 실장의 진술대로 이광규의 범행을 확신한 경찰은 다시 강하게 추궁해봤어요. 이광규는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물을 유독 많이 사용한 것은 사무실에 나타난 쥐를 잡다가 피가 튀어서 물 청소를 해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했지만 나중에는 김 씨와 몸싸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금방 도망치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면서 말을 바꾸기도 했다는 거죠. 경찰은 목격자와 공범의 진술, 김명철 씨의 혈흔과 머리카락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광규를 더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김명철 씨의 행방과 생사 여부, 그리고 정말 김명철 씨의 목숨을 빼앗아서 사라진 것이라면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광규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에는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이광규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던 거고요. 여기까지 본 사실을 정리해보면 김명철 씨가 약혼녀와 가족에게 보낸 문자는 이광규가 조작한 것이었고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 김명철이 사라져 피해를 입었다고 했지만 정작 사무실에서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의심은 되지만 아직 뭔가를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조사라는 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넘겨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광규는 왜 김명철을 불러냈고 핸드폰을 빼앗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이런 수상한 행동을 해야 됐냐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사건 해결이 가능할 거라 판단한 경찰은 이광규의 지난 행적을 끈질기게 조사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수상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납득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김 씨가 약혼녀의 소개로 이광규를 알게 됐죠. 그럼 처음에 약혼녀 A씨와 이광규는 어쩌다 알게 된 사이일까요? 처음 알게 된 건 A씨가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가입 고객이라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연락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나이도 같고 대화도 통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A씨는
이관규를 보험 고객이나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관규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A씨를 짝사랑해 온 거죠. 이광규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왔고 A씨가 김씨를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 방명록에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것이라면서 집착도 해왔어요. A씨가 이런 이광규의 행동에 어떤 대처를 했는지 밝혀진 건 없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 있고 자기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복수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을 거고요. 경찰은 이관규의 수상한 행적과 거짓 진술을 통한 간접 증거, 정황들을 들어 김명철 씨 실종 사건에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더 강도 높은 추궁을 계속해봤지만 이 사람은 절대 김 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이광규의 입을 열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김씨 실종 이후 이관규가 이동한 동선들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하수 처리장, 탄천, 한강 둔치 등 김씨의 흔적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이 있었는데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이미 경찰과 가족은 이관규를 범인이라 확신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아주 답답했습니다. 결국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이관규를 검거할 수 없게 되면서 미제로 남게 되죠. 만약 김 씨가 이관규로부터 생존해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아직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관규는 살해 혐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죠, 지금. 그렇지만 김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했고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2011년 6월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재판대로면 지금 형 다 살고 나왔을 텐데 경찰 수사 도중 이광규가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고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제 살아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광규는 이미 범죄 전과가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자신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김명철 씨의 실종 사건에도 이 형제가 깊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으로 이광규가 무기징역을 받게 된 걸까요? 사채업자이기도 했지만 법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차량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의 보험 사기를 계속 벌여왔던 거예요. 2009년에 경기도 성남에서 후배 명의로 17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은 뒤 사고사로 위장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살해 혐의로 2013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기와 강력범죄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일부분이 드러나면서 벌을 받게 된 건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은 경찰이 추궁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생사 여부라도 밝혀진다면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있겠죠.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선 꾸준한 수사와 지원이 이어져야겠지만 김 씨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이광규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 이것들이 필요해야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광규는 감옥에 있어요. 아직 김명철 씨 행방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 앞에 다녀온다며 나갔던 김명철 씨는 그날 무슨 일을 당해서 실종됐던 걸까요? 사건 내막은 사라진 김명철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이관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고 있죠. 이관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계속 장기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0년 6월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예비신랑 김명철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가 17억 보험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잡혀 들어가면서 김명철 씨 약혼녀인 A씨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흰색 옷 입은 여성이에요. 범행 당시 17억의 보험금 중 7억에 해당하는 상품이 A씨에게 가입됐던 건데요.
그리고 이 보험 가입을 A씨가 적극적으로 도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A씨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무관하고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실적이 되니까 1차원에서만 가입을 도왔던 것 같아요. 이광규에게 보험 사기 계획이 있다는 정황까지는 알 수 없었겠죠. 공범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광규가 17억 보험 사기 사건으로 잡히기 전부터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 가입은 안 됐을 것이고 이광규의 김씨에 대한 범행도 어느 정도 막는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김명철 씨가 실종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경찰이 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이광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기 때문에 미처 대처할 수는 없었던 거죠. 김명철 씨 실종에 관한 수사는 아직 계속되는 중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광규와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광규에게 결국 불리한 게임입니다. 경찰은 인력을 대체하거나 추가해서라도 계속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광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처는 불가능합니다. 잘 숨겨왔다 해도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의 내막이 공개되거나 감춰져 있던 증거가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의 문제예요. 경찰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고 싶은 겁니다. 이광규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